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이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저축과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재테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3단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약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약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자꾸 쓰고 절약이 안 되는데 저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저축해서 목돈을 모으지도 못하는데 뭐 투자를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 나오는 직장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축과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말이죠. 목적에 따라서 저축을 한다. 목적에 따라서 기간을 잘 나눠서 저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단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장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독립자금, 결혼자금, 또 주택자금, 이렇게 단기에 모아야 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기나 장기에 저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가파르고 앞으로도 풀린 통화량이 뭐 회수가 되지 않는 한은 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축을 목적에 따라서 나눠 한다는 것을, 저축을 이렇게 너무 나누는 것보다는 시드머니가 없고 현재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뭔가 더 단기 저축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투자도 좋지만 1,000만원, 뭐 5천만원, 뭐 1억도 이렇게 목돈을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목적에 따라 저축을 한다. 단기 저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기간에 따라서 성향을 나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식이죠.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세 정도라 그러면은 100에서 30세를 뺀 70%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형과 금리형을 나눌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기에는 투자형, 단기에는 금리형이라는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중은 낮지만 뭐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은 반드시 투자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1년, 2년 있다 쓸 돈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그 원칙은 당연히 지금도 맞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제 뭐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1년, 2년 있다 쓸 돈조차도 금리형 저축을 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축 중에서 금리와 투자형을 반반 정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어쨌든 금리형으로 저축을 하든 투자형으로 저축을 하든 단기간에 목돈을 빨리 만드는 것이 투자 원칙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목적에 맞게 상품을 셋업하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원칙에 의해서 상품을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금, 펀드, 연금, 아무래도 단기 저축인 적금과 펀드가 거의 대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주가 조정기에 들어섰죠. 제가 주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주린이들은 주가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된다. 현금으로 어떤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공교롭게도 말씀드리자마자 며칠 안 지나서 3천이 깨지고 약간은 조정을 받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그걸 예측을 해서 뭐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조만간 이제 닥쳐올 주가 조정기에 대비해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저축 중에서 적금의 비중 그리고 주식에 편입되는 비중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연금과 같은 저축, 장기저축은 물론 5%에서 10% 정도 하라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줄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주택대출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필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현재 대출을 많이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히 실수요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국민영수증 녹화를 하고 왔는데 국민영수증 녹화 중에도 영수증의 사례 중에 아직 30대 맞벌이 부부인데 벌써 대출을 다 갚은 부부가 있습니다. 자, 대출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집을 산 꼴이 됐는데 대출 없이 집을 산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아직 30대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출 없이 집 산 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한 시기에는 대출 없이 집을 보유하고 남는 잉여자금을 정기적금을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 입지, 조금 더 비싼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안고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미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중반까지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출 이자를 안 낸다라는 것은 본인 소득보다 훨씬 낮은 집을 선택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무한정 언제까지 계속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최소한 결혼하고 15년 정도가 지나서 40대 후반 정도 가기 전까지는 대출이 이제 집에 부채가 전체 집의 집값의 10% 이내가 돼야 되겠죠. 이게 레알 집주인 아니겠습니까? 진짜 레알 집주인. 자,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출을 안 갚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서 집값의 부채 비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출은 대부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출을 원금을 갚아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30대, 그러니까 40대 중반 결혼하고 15년 되기 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내는 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늘 강조를 드리는 거죠. 소득이 적을 때는 저축 금액은 높일 수 없지만 저축률은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저축의 자기 소득의 60%는 저축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소득이 낮아서 고정비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지만 통상적으로 사회 초년생 때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특별히 주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유일하게 저축률이 60%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저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고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소비가 있더라도 한 결혼하고 15년 지나서는 굉장히 소득이 높지만 저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가 되더라도 적어도 소득의 20% 30% 정도 저축하려면 처음에 저축을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5가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저축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의 텅 빈 통장은 과거 언젠가 잘못 쓴 영수증의 보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래의 영수증의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